안녕하십니까. 진짜경제 진표TV 제2회 시작합니다. 지난 9월 25일 첫 방송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호응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방송이었던 9.13 부동산 대책, 그 뒤의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에 제가 예측했던 대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뉴스들이 안정되고 있다, 진정되고 있다, 최소한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10월 2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대책 일관되게 취할 거다라고 강한 의지 표명을 했는데, 이처럼 정부가 어떤 희생을 지불해도 서울시 집값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 실천 조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직도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부지 갈등 하루속히 마무리되어야 하고, 그린벨트 완화 문제는 불가피하게 상당 부분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그 가치가 없어진 분야는 과감하게 이 기회에 임대주택의 택지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도심 내에 있는 공실이 많은 낡은 빌딩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공용 임대주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대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동경의 록봉기나 그 미국 뉴욕의 맨하탄의 절에처럼 그런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용 임대주택의 공급, 이것만 갖고 될 수는 없지만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2.6%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가주택 보유율이 2016년에도 57%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분가나 결혼하고 분가하고 하다 보면 새로운 주택 수요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미 주택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봉급을 많이 받는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봉급을 10년 저축해도 서울시에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 방송을 보시고 제게 많은 분들이 의견도 주시고 질문도 하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함께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유튜브에서 HY 권님이 이번 제 TV 방송을 보고 그래서 이번 9.13 조치가 그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고 최소한도 18억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로구나 하는 이해를 하셨다고 하는데, 옳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최용민 선생께서 공공임대주택 그동안 정부가 많이 건설한다 그랬는데 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냐라는 질문 주셨는데, 그 말은 그렇게 하고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보면 임대주택은 별로 공급이 안 되고 서울 시내에서도 계속 분양주택만 공급이 됐기 때문에 투기는 부추기고 주거 개념으로서의 주택 공급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답을 드렸더니 대박!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대박 같은 반응이 자주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여유자금 있는 사람들이 좀 다른 분야에 우리 모두에게 국민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려야 되지 않냐, 옳은 말씀입니다. 우선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돼 갖고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재산 증식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게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유망 중소벤처 투자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많은 선진국들처럼
폭넓게 열려 있으면 굳이 부동산에 이렇게 많은 투기 자금이 모여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다음번에 한번 정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대주택을 어떤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냐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우선 현재의 기준 중에 소득 기준은 좀 완화되어야 한다. 트릴리안 님이 의견 주셨고요. 또 삼순이 님은 청년 신혼부부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옳은 말씀이고요. 또 금리가 올라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최근 강남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악성 투기에는 금리 좀 올린다 그래서 별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왜 지금 금리 인상을 망설이고 있냐면 현재 우리 경제가 아직도 침체 상태인데 소비나 투자 이게 좀 금리 인상하면 소비나 투자가 가뜩이나 부진한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가계부채 이자 상환 부담 높아질 거 이런 것들을 아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연말에 또 올린다는 예고를 하고 있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한 잘못하면 우리나라에 투자된 세계 자금들이 유출되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니까 한국은행으로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루미님은 은산분리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은산분리법도 관련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인터넷 전문은행법 이런 것들은 그 하나만 갖고 설명해서는 제대로 쉽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논리 전개에 오류가 생길 염려도 있고 해서 우리 경제 전체의 흐름을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20년간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하는 그런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1% 성장률 하락의 법칙이라고 명명한 이 현상을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는 경제라는 것이 성장하려면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이 균형 있게 잘 결합이 되어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물적 자본이 불균형하게 인적 자본과 균형이 맞지 않게 물적 자본만 축적되다 보니까 투자된 것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너무 강하게 작용이 되어서 우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좀 쉽게 제가 피부에 와닿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요, 우리 경제는 김영삼 정권 때 7% 평균 성장을 했는데 그 뒤 매 정권마다 1%씩 5년마다 1%씩 성장률이 떨어져 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는 3% 성장을 하는 추세인데 2015년에는 2.4%까지 2016년에는 2.5%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에 3.1%로 끌어올려서 자 이제 우리 경제 다시 반전하는구나 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금년 들어 많은 예측기관들이 금년 성장률이 다시 2.8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를 이제 성장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난 20년간의 추세를 계속하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같이 추락할 수 있다는 거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20년 동안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고속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 하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렇게 한 성장 전략은 외국 차관 등 한정된 자원을 소수의 수출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은 포항제철, 현대제철, 조선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주고, 인플레이션이 매년 10% 이상 높은 나라에서 아주 싼 금리로 금융 지원을 해줘서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환율과 세금을 우대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시기의 성장 모델은 선진국에서 다 해본 것 중에 실패한 건 안 하고 성공한 것만 그대로 베끼게 하는 그런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소위 패스트 폴로워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재벌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모든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주고 성공 확률이 거의 100% 확실하니까 열심히 했었고, 이것을 뒷받침해 준 것은 우리 근면한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제대로 임금 못 받고 장시간 근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일하는 일벌레다라는 칭찬 받아가면서 한 것이 우리 고속성장을 만들어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처럼 고속성장을 하는 결과 80년대 후반에 가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정상 수준에 올 수 있었습니다. 철강, 조선, 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등.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베낀다 그랬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빨리, 더 완전히 베낄 수 있었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90년대 들어서 더 이상 베낄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세계 초인류 기업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 이런 혁신 투자가 필요한데, 이거는 너무 성공 확률이 갑자기 1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재벌 대기업들이 이처럼 리스크가 높은 혁신 투자를 기피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경쟁력을 가지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유통시장을 다투어 공격을 해서 지난 20년간 전통시장, 골목상권 모두 쇠락하고 재벌들이 소유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통체제로 개편이 돼버렸습니다. 재벌들은 여기서 돈 버는 재미를 누리고 나서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중소소상공인들이 하던 서민업종인 커피점이라든가 치킨점이라든가 제과점 등 전국적인 체인점까지도 모두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진출해서 장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소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설 땅이 없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나라로 평가받게 된 것이죠. 우리 재벌 기업들은 물론 경제를 위해서 긍정적인 또 성과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와서 재벌 대기업의 폐해로 지적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투자보다 자신들이 관료화된 조직력을 이용해서 지대 이익을 추구한다. 가령 유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오랜 세월을 들여서 개발한 노하우를 다 한꺼번에 먹어버린다. 그리고 혁신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손쉽게 돈 버는 방법만 선호한다. 무엇보다도 구시대적인 그 소유 지배 구조로 인해서 오너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재벌 기업들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다.
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잘 나가는 나라들에도 많은 재벌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 재벌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은 우리 재벌과 같은 오너 리스크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 기업이나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들은 그 고용원들의 집단 지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잘된 경영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과감하게 권한을 하부에 이양해서 종업원들의 집단 지성이 잘 발휘되도록 독려하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능력이 검증이 안 된 재벌 오너들이 모든 것을 장기 전략뿐만 아니라 인사, 금융, 협력업체 선정 모든 걸 다 관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재벌이 위기에 빠진다든가 또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은 재벌의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주장들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컵님, 저희 그걸 뭐라 그래? 오프닝. 그리고 어른컵님, 저희 진표TV 오프닝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제 눈에 반짝이는 선글라스를 씌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